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진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다음은 추천사인데요. 의사인 저는 20년 전 다행히 현재의 진료실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청진기를 잡는 대신 자연치유를 택했습니다. 이후 연례 행사였다시피 한 감기, 만성 축농증과 중이염 재발은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몸매로 날씬해지고 3개월에 17kg 감량, 모든 증상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이 책 같은 올바른 안내서들이 있으니 우리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농부의사 임동규,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저자.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산 음식을 위주로 먹는다면 몸속의 독소가 빠져서 질병과 비만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스스로 생체 실험을 해서 25kg을 감량했고 고엽제에서 해방되었다. 어찌된 일인가? 나 또한 오늘도 펄펄하게 살아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는 나의 동지다. 그의 진실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라.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 산 음식, 죽은 음식 저자. 나는 30년 가까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지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동지인 셈이다. 지방을 멀리하시라.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호모사피엔스 본연의 음식을 먹는다면 신이 창조한 날씬하고 건강한 인간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콜드웰 에센스틴 박사, 지방이 범인 저자. 다음은 이 책의 저자인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 178cm에 90kg이 넘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질병에 걸린 적이 없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출간.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후 레리 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제대로 알면 별거 아니에요 라고 외쳤던 저 역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잘 움직이던 공장을 멈춰 세우고 비행기 시동을 꺼버리며 인류 모두는 공포에 숨죽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직경 60에서 140 나노미터에 불과한 이 작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요. 사람들은 치료약과 예방약을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발명을 해도 곧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빠르게 진화하는 특성이 있고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균이 출현하기 때문이지요. 인플루엔자의 경우 H1N1 1918년, H2N2 1957년 110만 명 사망, H3N2 1968년 일명 홍콩 독감 100만 명 이상 사망, 돼지 독감 2009년 등 주기적으로 새로운 I형이 출현해 왔으며 미국에서만 매년 1만 명 정도 사망하며 2018년에는 8만 명가량 사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수무책으로 포기하고 절망할까요? 이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예방법이자 치유법,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이지요. 이 법칙은 건강한 다이어트, 암과 심장병과 당뇨병 등 모든 기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엄중한 이 시기에 때마침 신의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척 반갑고 고마웠지요.
지금이라도 이 책에 담긴 선물을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치유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뿌린 만큼 거둡니다. 그래서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 법칙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더 늦기 전에 육식을 끊고 순리에 맞는 음식, 자연, 햇볕, 습 등과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라고. 신종 인플루엔자를 포함하여 1970년에 에이즈와 에볼라, 2003년 사스, 2012년 메르스, 광우병, 코비드19 등 모든 세계 대유행병은 동물, 가금류와 새와 돼지, 침팬치, 낙타, 소, 박쥐, 천상갑 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식 축산과 도살을 중지하면 값싼 가축 사료 생산을 위한 산림 파괴를 멈추면 자연은 회복되고 감염병은 사라지고 더불어 암과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도 좋아져 건강해지고 동시에 동물들도 행복해집니다. 인류 의식이 진보하고 지혜로운 양심적 전문가도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제약회사와 자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이 주류인 사회입니다. 자본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상품을 만들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담배 광고를 한 의사, 음식은 암이나 심장병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전문가들, 상상이 가나요? 지금은요, 아이템만 바뀌었지 반복됩니다. DDT, 모유 대신 분유, 가습기 살균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GMO, 그리고 자궁 경부암 백신 등에는 모두 전문가의 소견이 밑바탕이 됩니다. 지금도 탄수화물이 당뇨병의 주범이라고 주류 의사들은 외칩니다. 아닙니다. 당뇨병의 주범은 동물성 식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입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과학자에게 생계 수단만 아니라면 경이로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왔던 전문가들은 경제와 자본에서 자유로운 사람인가요? 버터에 대해서 관대한 반면 식초와 발효식품에 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인 일부 책 내용은 제 견해와 다소 다르지만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며 우리 몸이 선택할 폭이 그리 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자가 강조하는 생채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김치, 된장, 청국장, 집간장 등 수천 년간 먹어온 한민족의 건강한 발효식품도 괜찮고 유용하기도 합니다. 누려도 괜찮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늘려도 암,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거의 모든 질병은 늘고 있습니다. 의사인 저는 20년 전 다행히 현재의 진료실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선망하는 청진기를 놓아보냈고 대신 자연 치유를 택했습니다. 이후 연례 행사였다시피 한 감기, 만성 축농증과 중이염 재발이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몸매로 날씬해졌고 모든 증상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보물을 밀쳐놓았고 그래서 지금 코비드19에 발목을 잡혀있고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 누리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자기 몸의 전문가입니다. 몸이 들려주는 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십시오. 질병이나 증상은 우리 몸이 해독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몸은 완전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증상을 잠재우는 데만 빠지지 말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자기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더 빠르게 가라앉을 겁니다. 더구나 이 책 같은 올바른 안내서들이 있으니 우리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온 우주의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 바랍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농부의사 임동규 드림. 차례 추천사 서문 나의 남편 하비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1장 나는 질병을 달고 사는 뚱보였다. 2장 진실을 말하자 나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3장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 제1법칙, 독소를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 제2법칙, 3대 주기, 섭취, 동화, 배출에 당신을 맞추어라.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4장,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제1법칙, 공기, 숲으로 도망쳐 호흡하라. 제2법칙, 물은 목마를 때만 마셔라. 제3법칙, 음식, 자연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라. 제4법칙, 수면, 몸이 원할 때까지 자야 한다. 제5법칙,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5장, 자주 묻는 질문들. 6장, 자연치유 2주 프로그램. 1장, 나는 질병을 달고 사는 뚱보였다. 어릴 땐 기침과 감기를 달고 살았다. 20대엔 스모 선수처럼 뚱보였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나는 안쓰러울 정도로 마른 아이였다.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했다. 아버지는 57세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서양의학은 정답이 아니었다. 자연위생학은 다이어트와 건강을 넘어 삶의 전 영역을 커버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 관통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위한 일관되고 단순하고 합리적인 공식을 제시한다. 이것은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이 아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 한마디로 말해볼까? 그렇다.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는 것이 자연위생학의 핵심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되며 지속 가능한 몸과 자연에 대한 합일점을 주장한다. 2장, 진실을 말하자 나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기성세대는 왜 진실을 거부하는가?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보겠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진실이다. 뭐라고? 새로운 진실이라니?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새로운 진실은 항상 과거의 관습과 통념을 대체한다. 이런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구 끝에서 밑으로 떨어질까 봐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규를 기반으로 한 세상은 천문학적인 양의 새로운 진실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의 삶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진실을 얻지 못하면 시련을 겪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진실로 번창하고 새로운 진실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진실에 의존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요구한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처음 출간하면서 나는 새로운 진실을 쏟아냈다. 그것은 새로운 진실도 아니었다. 단지 새롭게 폭로된 진실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새로운 진실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음식을 그대로 먹기만 하면 질병과 비만에서 해방된다는 자연의 법칙을 설명한 내용이었다. 역시나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저명한 약사와 영양학자 및 영양사 등 주변의 소집단에서 반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프로그램으로 큰 성공을 거둔 많은 양심 의사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사실 의사들은 의대에서 영양학을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미국 내 127곳의 의대 중에서 3분의 1만이 영양학 수업을 제공하고 그중 절반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양학자 및 영양사들은 무슨 성배라도 수호하려는 듯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소개된 새로운 진실에 즉각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다. 현실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배운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수십 년 동안 똑같이 골고루 먹어라 라는 음식 습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다.
잘못된 내용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영양학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진실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야라도 되는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아직도 영양학에서는 새로운 진실이 일부 영양학자나 영양사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 흔하다. 단지 자신의 동료들이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다. 100년 전에 한 양심 의사가 있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경우에는 이러한 반대론이 다소 주춤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진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았다면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느 분야에서든 공평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존의 확립된 신념과 반대되는 새로운 진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진실을 처음으로 접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진실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보아야 한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것은 최악의 무지와 오만함이다. 미국 의사였던 아이작 피플스가 1912년에 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진실한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일에 매진하며 역시 진실한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을 철저하게 검사받거나 테스트를 받고 싶어 한다. 진실이 아닌 것은 믿고 싶어 하지 않으며 진실이라면 어떤 테스트든지 통과할 것이라 믿는다. 테스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정보가 진실일 가능성은 높아진다. 설사 진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논쟁에서 진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논쟁에서 지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과 믿음의 결함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할 것이다. 모든 제약회사와 영양학자와 의사들이 이렇게 청렴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진실은 기존의 가치와 사상에 비해 도발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연위생학의 대가인 허버트 셀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가 이룩한 모든 발전은 과거의 질서와 맞서 싸우는 과정을 거쳤다. 질서는 그 시기의 사상을 이루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발전은 오직 정신적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들은 발전이 우주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다. 또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보해야 했다. 자연위생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러셀 트레일 박사도 이렇게 말했다. 기존의 잘못된 정보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진실을 제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과 통역과 간섭을 마치 확립된 원칙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건강에는 전문가의 승인이 필요 없다. 건강해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 공인된 전문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졌다면 자신 있게 말하면 된다. 성공적인 결과보다 그 가치를 더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론이란 무엇인가? 그 이론이 진실이라면 훌륭한 결과물의 집대성이어야 한다. 무엇인가를 사용하면서 효과를 봤다면 그 효과에 대한 다른 증거가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왜 우리는 베타세포니 인슐린이니 하는 이태리어와 그리스어의 복잡한 단어를 동원해야 하는 것일까? 먹는 음식을 바꾸었더니 수년간 고생했던 복통이 사라졌다고 치자. 이 경우에 그런 음식 습관은 복통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복잡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신은 그 음식 습관을 버릴 것인가? 제약업계의 후원을 받는 의사나 영양사가 TV에 출연해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제약업계를 보호하려는 음모로
당신이 새로운 음식 습관을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은 그 음식 습관을 버릴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본능과 논리, 그리고 상식에 대해 더 많은 신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골고루 먹어라 라는 논리를 버리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질병이 낫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 몸이 쾌적해졌다면 그 쾌적함을 믿으면 된다는 말이다.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미 식품의약청 FDA의 제정의 절반 가까이가 제약 회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미국인의 백신 접종을 주관하는 미 질병통제센터 CDC가 사실은 백신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기관이 20개가 넘는 백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백신 판매 수익이 46달러, 5조 5천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음모의 희생양이고 상업 자본주의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몸을 믿고 자신의 본능을 믿으시라. 3장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 어떤 것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확실한 결과물 말이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펼치는 새로운 이론을 무조건 맹신할 필요가 없다. 그저 무시해도 좋다. 자연위생학의 효과를 당신이 직접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이 명령한 대로 따라하면 99%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검증할 수 있다. 당신이 살을 빼기 원하든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든 상관이 없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본 원칙만 따르면 된다. 시중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넘쳐난다. 그러나 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반드시 살이 빠지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음과 같이 5가지 법칙으로 정리해 보겠다. 제1법칙 독소를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 자연위생학의 핵심은 우리 몸속을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몸속이 깨끗하면 겉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 불안함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고 놀라면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런 심리적인 것도 몸에 드러나는데 몸의 건강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에너지 강화와 체중 감량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목표는 몸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몸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면 비만과 질병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 몸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혀질 수 있다. 자동차의 내부 부품들에 기름때가 끼면 깨끗이 제거할 때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습관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노폐물은 점점 더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100km로 달리는 트럭 앞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해진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독혈증이 그 원인이다. 독혈증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 중에서 우리 몸에 유용한 것을 취한 다음 신체에서 나머지를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을 흡수한 후 체내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면 몸에 독혈증이 생긴다.
이 독혈증이 강해질수록 살은 더 찌고 몸은 더 아프게 된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이 세포 중에서 매일 300에서 800억 개의 세포가 사망한다. 이 세포의 시체들은 몸에 쌓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포들을 제거해야 한다. 왜 그럴까? 죽은 세포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독혈증이라는 단어도 독성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용이 끝난 세포는 죽는다. 죽은 세포가 제거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우리 몸이 유독물질로 오염되어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세포의 시체만 독성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무엇일까? 바로 음식이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해하지 않는 오랜 친구, 음식 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장과 대장에서 쓸모없는 노폐물과 유독한 첨가제가 흡수된 다음 신속히 배출되지 않으면 이 독성 물질들은 서서히 축적된다. 세포의 시체, 소화된 후의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가공식품의 첨가제들이 만들어내는 독성의 잔여물이 독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우리 몸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독성 노폐물이 없어야 한다. 비만과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우리 몸속에 독성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1920년대 초에 독혈증을 발견한 존 틸든 박사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독혈증 설명서에서 최초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틸든 박사는 약물을 이용한 치료법의 환멸을 느끼고 자연위생학으로 전환한 의사였다. 그는 자연위생학의 원칙을 응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고 결과적으로 자연위생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는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각종 질병에서 독혈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다. 우리가 흔히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독혈증이 원인입니다. 질병에서 보여지는 각종 증상은 사실 우리 몸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현상일 뿐입니다. 질병이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몸이 발버둥 치는 현상이라고 그렇다. 그는 벌써 100년 전에 진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복통이란 우리 몸이 뱃속에서 과잉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두통이란 우리 몸이 머리에서 과잉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노폐물의 제거에 사용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 각각의 질병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질병의 숫자만 해도 무려 4만 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서로 다른 종류의 독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자본을 계속 확장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제약과 병원, 비즈니스는 각각 질병을 서로 관련이 없는 개별적인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수많은 질병이 탄생했다. 이를 통해 그냥 의사에서 이름도 생소한 수백 수천 종류의 전문의가 탄생했다. 그러나 그것은 물, 이슬, 얼음, 서리 및 눈이 모두 서로 명확히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독혈증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제방이고 물이 독성 수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의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독성 수치가 높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결국 당신은 독성에 굴복하여 질병으로 앓아눕게 될 것이다. 앞서 독성 수치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날씬한 몸매와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원리에 따라 음식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다음 3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첫째, 식사 시간이 즐거워진다. 독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식이요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맛있게 음식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둘째, 몸속에 유독한 음식 잔류물이 최소화된다. 셋째, 몸에 쌓인 유독성 노폐물이 지속적으로 몸에서 배출된다. 이 원리는 응용하기 매우 쉽고 거의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음식 습관이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몸의 주기인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버드 의대의 찰스 체이슬러 박사는 생체 리듬에 대한 연구에서 신체의 모든 생략적인 기능은 명확히 정의된 특정 주기에 따라 작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2법칙 3대 주기. 섭취, 동화, 배출에 당신을 맞추어라. 음식의 신체 활용 측면에서 볼 때 24시간마다 각각 대략 8시간씩 섭취, 먹고 소화시킴, 동화, 흡수 및 사용, 및 배출, 몸속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3개의 주기가 반복된다. 이러한 주기는 편의상 구분했을 뿐 8시간마다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3가지 주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3개의 주기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1940년대에 스웨덴의 과학자인 아레 와에르랜드는 각 주기가 하루 중 언제 발생하는지 처음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먼저 배출 주기가 어느 시간대인지를 파악했다. 배출 주기가 언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알게 되면 나머지 주기는 자연적으로 알 수 있다. 동화 주기는 섭취 주기 뒤에 온다. 만약 24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혈액 검사를 받는다면 오전 4시와 정오 사이에 혈류의 신진대사의 부산물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가 바로 집중적인 배출 주기로 혈액이 노폐물을 장, 신장, 폐, 피부 4곳의 해독기관으로 운반한다. 3가지 주기와 각각의 시간대는 다음과 같다. 인체의 8시간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주기, 먹고 소화시킴,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동화 주기, 흡수 및 사용,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이 3가지 작용은 우리 몸에서 24시간 항상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기능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집중된다. 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섭취 주기는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이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동화 주기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더 집중된다. 이 동화 주기는 음식물에서 추출되고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이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배출 주기는 몸이 하루의 모든 일을 끝내고 자체적으로 노폐물을 없애는 시간이다. 배출 주기는 단순히 장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몸속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서 노폐물을 없애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유독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험을 해보셨는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을 때 혓바닥의 색깔이 하얗게 되어 있는 설태를 본 적이 있으신가? 이 입냄새와 설태는 새벽부터 배출 주기가 작용했다는 흔적이다. 배출 주기는 건강 유지와 질병의 예방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 없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나는 지금 추측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팩트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매일 몸에 축적되는 유독성 노폐물을 매일 제거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깨끗해질 것이다. 날씬한 몸매로 질병 없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펴낸 책들에서 항상 이 배출 주기를 강조해 왔는데 독소의 배출이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몸 안에서 유독한 노폐물을 없애는 것이 배출 주기의 목적이다.
이것은 몸을 청소하기 위한 신체의 기본 메커니즘이며 매일 저절로 진행된다. 저절로 진행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데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것처럼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저 이 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배출 주기를 상업적인 방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아프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 우유에 시리얼을 타 먹는다든지, 박사님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고기 반찬을 든든히 먹는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들은 이러한 생리학적인 주기를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당신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굳이 따를 필요도 없다.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당신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다. 자동차 싱크대의 그릇들, 그리고 집 앞의 도로를 청소할 때 당신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바로 물이다. 물은 자연을 청소하는 청소부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당연히 몸 청소에는 물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라는 TV 속 전문가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나 그릇이나 도로는 무기물이므로 물로 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생명이 가득한 수분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생명의 물이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식수와 달리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수분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는 영양소를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및 수도 없이 많은 미량 영양소들은 셀룰로스 및 섬유질에서 추출되어 생명의 물에 의해 장으로 옮겨진 다음 장 안으로 흡수된 후 몸에서 사용된다. 생명의 물이 가진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서 몸 안의 노폐물을 모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와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식사 때마다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다만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날씬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불로 익혀서 가공하고 조리하면 할수록 수분은 제거된다. 불로 익혀서 온갖 양념을 투하한 인위적이고 가공된 음식을 먹을수록 질병에 노출된다. 수분이 많은 국물을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불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소금과 양념에 절여진 죽은 물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속도 외모만큼 신경을 써줘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한다. 당신은 6개월 동안 씻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 어떤 악취가 날지 상상해 보았는가? 아마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1미터 가까이 가면 저절로 손으로 코를 막게 될 것이다. 이 사람과 함께 밀폐된 방에 있어야 한다면 아마 고성능 화생방 마스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구상에는 수십 년 동안 자기 몸속을 청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라는 사실 말이다. 당신은 미국에서 매일 4천여 명이 암과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9.11 사태로 죽은 사람이 3천여 명이다.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에서만 9.11 사태가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맞다. 그들의 몸속에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노폐물이 가득 차 있어서 장기들이 그냥 기능을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당신이 그렇게 몸속 청소를 게을리 했는데도 지금 살아서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회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정화되고 복구되고 유지되는 몸의 자연 치유력으로 지금 살아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몸속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 즉 생명의 물이 가득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돈을 위해 당신의 호주머니를 터는 상업적인 방법을 피하시고 자연이 명령한 그 방법을 따르시라.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당신은 뷔페에 가서 수십 가지 음식을 먹어보았을 것이다. 입이 즐거울수록 몸이 힘든 법이다. 소화가 편하게 되는 음식을 조합해서 섭취하는 것은 최적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음식 조합의 원리는 누구나 짧은 기간 내에 시도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전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으면서 이 원리가 과학적이지 않고 엉터리라고 말한다. 20세기 들어 플렉스너 보고서와 약물과 수술을 위주로 하는 관습적인 의학이 득세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보이는 음식 조합의 원리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어떤 주제에 대해 특정한 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낚아채서 이론을 독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과학은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 효과는 겨우 몇 시간 지속되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그 효과를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어쩌면 과도한 지식이나 과도한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 뻔한 이론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조합의 원리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음식 조합의 원리는 약물과 수술로 치료를 하고자 하는 현대의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위생학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리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고섬유질 음식이 간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사람들이 또 10년 후에는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라고 조언할지도 모른다. 왜 하얀 옷의 전문가들에게는 오늘의 진실과 내일의 진실이 다른 것일까? 개인적으로 나는 20년 이상 극심한 위통증으로 고생했었는데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하자 24시간 후에 통증이 사라졌다. 그것도 완전히 사라졌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발행 이후 나는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효과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만 통 받았다. 당신도 전문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장하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대신 호모사피엔스의 소화기관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조합함으로써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신통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 유사한 침팬치는 빵과 파스타와 고기와 햄버거를 섞어 먹지 않는다. 오전에는 바나나 나무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오렌지 나무에서 식사를 할 뿐이다. 당신도 식곤증을 경험했을 것이다. 음식을 먹은 후에 졸리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것은 마치 새가 왜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왜 물속에서 헤엄을 칠까요? 라는 질문과 같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먹고 난 후에 더 피곤한 법이다.
당신 어렸을 때 배탈이 나니까 밥 먹고 바로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훈계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골고루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사실 소화에는 당신이 추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화를 위해 약 3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필요 이상으로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해준다. 다른 모든 기능과 마찬가지로 소화 기능에도 한계가 있다.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죽든가 사망하든가 둘 중 하나다. 시속 300km로 운전하다가 건물에 부딪히면 죽든가 사망하든가 둘 중 하나다. 물론 예외도 있다. 카레이싱 선수로 셜리 멀다우니는 시속 350km로 달리다가 벽에 충돌한 적이 있는데 1년 후에 다시 레이싱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고난을 극복할 초능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초능력을 믿고 무모한 일을 감행할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충돌과 낙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 인간은 입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음식을 어떤 조합으로 섞어 먹어도 살아남을 수는 있다. 이것은 섞어 먹는 음식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 육체의 위대함을 증명할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의심을 하는 자만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아무거나 골고루 먹어라라는 조상님의 관습과 통념을 실천하느라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소화기관은 매일 고통에 시달린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다. 들판을 뛰노는 야생 동물을 보시라. 어디에도 7코스 식사나 구첩한상을 즐기는 동물은 없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혀끝의 즐거움을 위해 먹을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야생 동물들의 식사는 매우 간단하다. 거의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 음식을 먹는다. 게토레이를 마시는 토끼를 본 적이 있는가? 소화제 텀스를 복용하는 호랑이는? 젤루시를 복용하는 기린은? 펩토비스모를 복용하는 판다는? 또 어떠신가? 물론 바보 같은 질문이다. 미국인을 비롯한 서구인들은 왜 화학약품인 소화제를 몸속에 털어넣느라 매년 수조 원을 낭비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의심은 진리에 도달하는 출발선임을 나는 계속해서 강조한다. 우리 소화기관 속에 들어있는 음식이 이 문제의 원인일까? 다른 원인은 없을까? 수백 개의 풍선을 너무 세게 부는 바람에 풍선이 전부 터져버렸다면 과도한 공기 말고 또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 완벽한 상태의 자동차 열대에 가솔린 대신 디젤을 넣고 달리다가 자동차가 전부 멈춰버린다면 잘못된 연료가 원인인 것을 모르는 것일까? 소화기관의 기본 기능은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을 처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만성 소화장애는 음식을 섭취한 후에 발생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엄격히 말하면 음식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 무차별적으로 섞여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음식물의 소화는 입속의 침에서 시작된다. 침에서 시작되어서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오면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된다. 한 종류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분해되는 소화액의 종류는 다른 종류의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 사실 어떤 소화액들이 서로 접촉하면 그 소화액 각각의 소화 능력이 감소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섞어 먹는 것을 선호한다. 고기와 감자, 생선과 밥, 닭고기와 국수, 계란과 토스트, 치즈와 빵, 시리얼과 우유 등
거의 항상 여러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는 골고루 방식이다. 우리 조상들이 관습적으로 따라했고 전문가들이 통념에 의해 추천한 이 식사 방법이 소화불량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무슨 소리야? 난 평생을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맞다. 나도 그렇게 먹고 살았다. 그 대신 뱃속에 시뻘겋게 단 칼이 깊숙이 박혀있는 듯한 통증을 달고 살았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위에 언급한 모든 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소화될 수 없다. 각종 육류, 유제품 및 견과류를 비롯한 모든 단백질은 산성 소화액이 필요하다. 빵, 파스타, 조리된 감자 및 곡물과 같은 탄수화물은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하다. 중학생 정도의 화학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산과 알칼리가 서로 만나면 중화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고기와 감자를 동시에 섭취한 후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산 성분이 분비되어 스테이크가 분해되고 알칼리 성분이 분비되어 감자가 분해된다. 사실 위장에서는 소량의 알칼리 소화액만 분비된다. 그러나 입안에서 탄수화물을 씹으면 침과 음식이 섞여 알칼리 성분으로 변하고 그것을 삼키면 뱃속에서 산 성분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음식물은 소화의 목적으로 위장에 있는 것인데 산과 알칼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상쇄되어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이 사라져 버린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위는 음식이 소장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약 3시간 정도 머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러나 음식이 분해되지 않으면 그대로 눌러앉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썩어버린다. 식사를 마친 후 6시간, 7시간, 8시간 후까지 속이 더부룩했던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서로 대치되는 조합의 음식물, 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으로 인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위장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아마 더 이상 자세히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부패하고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발효된다. 위산가다, 가스, 더부룩함, 속쓰림, 위장장애 등을 유발한다는 말이다. 식사 후에 당신이 그토록 소화제를 찾곤 했던 이유다. 이렇게 약물을 찾게 만드는 모든 소화불량의 원인은 위에서 썩거나 발효된 음식이다. 전문가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음식이 몸 안에서 썩는다는 말을 못 견뎌 한다. 이 말을 어찌나 싫어하는지 그중 몇몇은 위에서 음식물이 썩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얼굴마저 붉힌다. 도대체 이들의 머릿속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물론 모든 전문가들이 이 생리학적 진실을 거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나는 꽤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새로운 진실을 깨닫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연락도 많이 받았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썩는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리학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무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발언을 직업상 인체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했다면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음식 습관과 인체의 원리라는 분야에서 권위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런 무지한 발언을 한다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소위 전문가들은 살면서 한 번도 음식물을 토해본 적이 없는 것일까? 역류되는 음식이 소장이나 대장이 아닌 위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리고 만약 음식을 먹고 6시간, 8시간, 10시간 후에 구토를 한다면 이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구토물의 냄새는 또 어떠한가? 당신은 그 썩은 냄새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가?
썩은 냄새가 나는 이유는 썩었기 때문이다.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러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골고루 섞어서 먹고 있는데도 아직 특별히 소화불량 증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사실 호모사피엔스의 신체 적응력은 상당히 뛰어나다. 불편함을 견뎌내고 어렵지 않게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들이 두통, 무기력증, 피부발진, 허리 통증, 감기, 불면증과 같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을까? 이러한 증상들도 모두 소화불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환경과 스트레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의 통증과 질병은 이 골고루 음식 때문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일단 음식을 올바르게 조합해 보시라. 정 고기를 먹고 싶다면 각종 채소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기만 먹거나 고기와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에 비해 건강과 장수를 방해하는 위험이 대폭 줄어든다. 윗속에서 부패한 음식에는 영양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독혈증 수치만 높아질 뿐이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직접 실천해 보시고 당신이 직접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너무나 쉬운 실천법을 소개하겠다. 먼저 한 주 동안 원래 먹던 대로 먹는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대로 매 끼니마다 각종 음식을 섞어 먹어보시라. 한 주가 지난 후 다음 한 주 동안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지 말라는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해 보시라. 둘째 주가 지나면 당신은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 내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리일까? 그렇다. 너무 당연하다. 인간은 영장류만의 독특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 서로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체질을 분류하고 나누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의 말을 믿지 마시라. 모든 동물은 각각의 종마다 고유한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많은 해부학자들은 같은 영장류인 인간과 침팬지의 장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한결같이 증언한다. 지구상의 모든 꿀벌은 서로 완전히 똑같은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기린, 말, 캥거루, 원뱃, 고릴라 또는 인간의 소화기관 역시 같은 종이라면 서로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 어느 대학교의 생리학 교재에서도 인간이 자연적으로 서로 다른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제목을 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니? 음식도 죽은 것이 있고 산 것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지금 그것을 땅에 심어서 나중에 되살아나면 그것이 산 음식이다. 나는 지금 과일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소화기관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몸은 과일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앞에서 음식 조합의 원리에서 설명했듯이 음식물은 위장에서 약 3시간 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다. 바로 과일이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할 필요가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는 자체적으로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완전히 익으면 사실상 이미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 안에서 20에서 30분만 머무르다가 소장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과일에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즉 에너지를 위한 탄수화물의 포도당이 들어있다. 또한 단백질 생산을 위한 비타민, 무기질, 지방산 및 아미노산 등이 들어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최적의 영양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최적의 영양소를 우리 몸이 사용하려면 두 가지 필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과일은 매우 섬세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익은 상태에서만 섭취해야 한다. 과일이나 과일즙은 오직 신선한 상태의 살아있는 것만이 우리 몸에 적합하다. 통조림이나 조리된 과일이나 저온 살균 주스는 위장에서 발효된 후 산성으로 변하여 체내에 독성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신선한 과일과 과일즙은 몸속의 유독한 찌꺼기를 정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둘째, 우리 몸에서 원하는 대로 위장에서 과일을 빨리 통과시키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빈속에 과일만 섭취해야 한다.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음식을 먹은 직후에 섭취해서도 안 된다. 사실 과일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디저트로 먹는 관습적인 습관이 문제였다.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살이 찌고 산이 생성되고 칼로리가 높아지고 저혈당에 방해가 된다고 잘못 알려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일이 소가가 더딘 다른 음식과 함께 위장에 남아있으면 빠르게 발효되어 위장 속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대로 먹기만 한다면, 즉 빈속에 단독으로 먹을 경우 신선한 과일과 과일즙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당신이 직접 실험해 보시라. 1. 먼저 빈속에 과일만으로 식사를 해보시라. 2. 그 다음 식사 때 먼저 과일을 먹은 다음 20에서 30분 후에 일반식을 해보시라. 3.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치자마자 과일을 먹어보시라. 그리고 뱃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라. 1, 2, 3번 순으로 속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아직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지 않았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개하겠다. 아침 식사를 강조하는 음식 습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 습관 중 하나라는 사실 말이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주장은 완전히 상업적인 선동이다. 이 선동적인 문구를 인간의 생리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맹신하고 있으며 그 신념을 당신과 나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상업 자본주의의 돈의 논리와 관련이 있다.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영양사 및 영양학자들조차도 20세기 초반에 곡물 생산업자와 식품업자들이 꾸며낸 계략에 넘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제품을 먹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사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에서 가장 불필요한 식사다. 아니, 나는 건강에 해가 된다고 감히 주장한다. 나는 현대의 전문가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생리학적 기초 상식만으로 이 진술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내가 앞에서 골고루 음식을 소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언급했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소화는 다른 모든 기능보다 더 많은 신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1순위가 되어 즉시 소화를 시작한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다. 당신은 식사 후에 주로 무엇을 하시는가? 휴식을 취하는가? 아니면 산을 오르시는가? 아침에는 하루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침부터 풍성한 식사를 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미국인들이 즐기는 커피 브레이크와 관련이 있다. 음식 조합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거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린다. 그러면 자연히 기력 회복을 위해 커피를 찾게 되는 것이다. 독소를 제거해야 할 에너지가 위장에서 쓰이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배출 주기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이런 현상이 매일 반복되면 이 중요한 주기가 제 역할을 할 시간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출 주기가 방해를 받으면 비만과 질병은 가속화된다. 과일을 드시라. 과일은 사실상 소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유일한 음식이다. 아침에 먹으면 완벽한 음식이다. 아니, 아침에 먹어야 하는 유일한 음식이다. 배출 주기를 통해 몸속을 제대로 청소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낮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과일즙을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다른 음식을 섞지 말고 단독으로 먹어야 한다. 3장에서는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을 검토해 보았다. 날씬하게 질병 없이 사는 필수 사항들이다. 벽돌로 만든 건물은 가까이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벽돌 사이를 결합해주는 모르타르가 보이지 않는다. 자연위생학과 건강의 관계는 모르타르와 벽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책을 참고하시라.